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 한국판의 박문수 기자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2012 카타르 월드컵 준비 상황, 한국 대표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긴급 진단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의 부상 너무나 이제 안타깝고 걱정되는 소식이었는데요. 일단은 리버풀과의 경기를 마친 이후 콘테 감독이 추가적인 사항, 좀 긍정적인 상황을 얘기해줬어요. 네, 다행히 콘테 감독이 경기 기자회견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현재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상태라고 되게 희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월드컵 출전 여부에 대해서도 확신한다는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카타르 월드컵이잖아요. 월드컵에 앞서서 그나마 우리 대표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되게 희망적인 소식이 전달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 출전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제 월드컵 참가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2, 3차전, 가나전, 포르투갈전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가 월드컵의 16강에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사실은 중요한 경기인데 이 경기 우리가 어떻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선발을 뛸 수 없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힌트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빠진 자리 어떻게 토트넘은 대처했나요? 페리시 선수가 손흥민 선수 자리를 되게 공백을 메웠는데요. 사실 페리시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윙백으로도 유명하지만 워낙 또 공격적 자원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하고 물론은 플레이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와 달라도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왼쪽 중앙 공격수 자리에서 나왔는데요. 저기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소 페리시와 다르게 되게 중앙지향적이고 전방에서부터 공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실제로도 되게 위협적인 장면을 몇 차례 연출하기로 했고 물론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킬러로서의 본능을 페리시 선수가 모두 다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손흥민이 없어도 토트넘이 어떤 식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을지 약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리시 선수가 헤딩 슛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골대를 맞기도 했고 또 세세뇽의 컵백을 바로 찬 게 크로스바를 때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 위치들 손흥민 선수가 침투해서 또 골을 많이 넣었던 위치들인데 페리시가 골은 못 넣었지만 경기 영향력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장점인 크로스 패스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좋은 장면도 만들었고 세트피스에서도 잘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선 사실 히샬리송도 부상이고 쿠루세스키 선수도 나오긴 했지만 이제 막 돌아온 거고 모우라까지도 갑자기 부상이 재발했다고 해서 페리시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선수들이 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발잡이인 이 페리시가 손흥민 선수의 역할에 좀 적임자였다 이런 좀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기는 그래도 토트넘이 졌잖아요. 사실 경기 결과만 놓고 보면은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리버풀이 좀 우세하다는 얘기가 있었죠. 아무래도 토트넘 같은 경우는 부상 변동도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땐 물론 토트넘이 득될 건 없었으니까. 근데 경기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이 팀도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다. 약간 표현이 근데 이 대신 잇몸으로 맞서 싸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비교적 잘 싸웠다고는 생각 들고 있어요. 물론 손흥민 같이 확실한 피니셔가 있었으면 전방에서 좀 더 골을 많이 넣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콘테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없어도 토트넘이 굴러갈 수 있는 방식을 나름대로 물론 임시 처방이겠지만 잘 내세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후반전의 경기력이 꽤 좋았고 그 중심에 쿠루세스키 선수가 있지 않았나요? 사실 쿠루세스키 선수가 부상 회복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오른쪽 측면 나왔잖아요. 나와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저도 확실히 쿠루세스키 있고 없고가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싶더라고요. 왼발잡이로서 또 창의적인 능력을 통해서 케인 선수의 만회골도 어시스트했고 또 비슷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또 너무나 의존하는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1월달에 데려왔던 쿠루세스키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팀도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옵션을 찾는, 다른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대표팀 최근 6월과 9월까지의 평가전 내용을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기용, 벤투 감독이 조금은 다르게 가져갔잖아요. 기존의 손흥민 선수가 약간 왼쪽 윙어 쪽에 가까웠다면 6월과 9월 A매치에서는 약간 전방 공격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피니셔 역할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것도 있지만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우리 황의조 선수가 폼이 그렇게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전술적인 수정이 있었죠.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골 감각이 물이 올랐는데 대표팀에 오면 어떻게 보면 황의조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과정 속에 본인이 플레이메이커가 되고 보조자가 돼서 그 역할도 잘하기는 하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제일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살리는 과정 속에 또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자리로 갔고 또 그 조합도 잘 맞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술적으로 우리가 평가전을 다 치러놓고 이제 본선만 남겨놓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평가전은 국내파만 내고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 전술 어떻게 될지 많이 이제 궁금한 상황이에요. 예.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기대해 볼 만한 소식이 있죠. 예, 그 프라이브르크 소속의 정호영 선수죠. 그 켈른전에서 시즌 1호 골을 득점하면서 존재감을 알렸는데 되게 고무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가 1차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되게 해외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호영 선수의 득점 소식 자체가 되게 굉장히 고무적이라 보는데요. 골 장면도 되게 멋있었어요. 보시면요. 그 그레고리치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슈팅을 통해서 했는데 이 상황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습 상황에서 저희 정호영 선수가 골 넣었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정호영 선수도 그렇고 빠른 발을 무기로 해가지고 역습상에서 득점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벤토의 희소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예. 역습하는 상황이 나올 텐데 지금 이 장면 보시면 수비 지연행에서 끊어서 롱볼로 그레고리치에게 주고 장신 공격수인 그레고리치가 밑으로 내려오고 예. 오히려 정우영 선수가 최전방으로 올라가는 마치 토트넘에서 손케디오가 손케디오죠. 엇갈리는 것처럼 움직임을 했고 그레고리치의 스루 패스를 받아갖고 정우영 선수가 마무리를 했는데 각이 없는 곳에서 정확하게 구석 찌른 장면은 예. 손흥민 선수를 좀 연상케 했어요. 왼발 슈팅 때렸는데 이 예, 선수도 맞습니다. 오른발잡이잖아요. 이 선수도 양발 되게 잘 쓰고 이번 골 같은 경우는 왼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양발이 장착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양발이 장착된 선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슛 각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도 막 다르긴 해도 기본적으로 득점력이 되게 상황 자체가 되게 많이 유리한 편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이렇게 양발 슈팅이 가능하고 빠르고 또 독일에서 프로 경기를 그렇죠. 시작했다는 것 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 조건을 다 갖췄는데 예. 물론 특성은 좀 다르긴 해요. 예, 그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되게 이선에서 여기저기 많이 움직였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 보통 중앙에서 움직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움직이더라도 왼쪽으로 간다면 정우영 선수는 약간 오른쪽으로 하는 좀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인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른쪽 측면보다는 오른쪽 중앙에 가깝죠. 그쪽에서 많이 움직였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스탯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점 중 하나가 수비 지표인데 이 선수가 사실 포지션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 공격 쪽에 가까움에도 압박력 쪽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수비 지표 보시면 클리어링도 2회 기록했고 리커버리 횟수도 3회가 될 정도로 전방에서도 되게 부지런하게 움직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공격력이 극강인 그쵸, 선수라면 네. 사실 정우영 선수는 그 득점력과 공격력이 조금 떨어지긴 해도 대신 그렇죠. 수비적으로 많이 뛰어주고 이타적으로 움직여준 어떻게 보면 박지성 선수의 또 장점들을 갖고 있는 수비 능력을 갖고 있는 공격수이기 예.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에서는 이 정우영 선수의 또 기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무엇보다 이 월드컵 무대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경험이 필요한데 분데스리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리그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프라이부르크와 바이에른 미넨에 의해서 분데스리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시즌 흐름이 좋은 팀이에요. 이렇게 흐름이 좋은 팀에서 이게 중앙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나서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준 것 자체가 월드컵으로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되게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사실은 지난 시즌만 해도 되게 팀 내 있지가 확고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도안 리츠라는 선수가 오고 막 이래저래 좀 전술적인 희생양이 조금 되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되게 선발 출전 경기가 굉장히 없었거든요. 근데 고무적인 모습은 최근에 12라운드도 그렇고 13라운드도 그렇고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해가지고 한 골 한 도움씩 기록할 정도로 선발 출전 이후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점 자체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실제로 유로파리그 중심으로 선발 기회를 얻었고 그쵸, 분데스리가에서 조금 후보로 밀렸었는데 그래도 이 레버쿠젠과의 경기 그리고 최근 샬케전 쾰린전까지 선발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는 것은 기회를 예. 준다면 이 선수가 결과를 낸다는 거잖아요. 레버쿠젠전 같은 경우는 정원 선수가 선발 출전한 게 아니라 동료 선수의 부상 때문에 되게 조기에 교체 투입된 경우고요. 그래서 그 경기에서도 많은 출전 기회를 받았고 실제로도 도움을 통해 가지고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최근 열린 2경기죠. 그 샬케전이랑 켈른전에서도 마찬가지로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해 가지고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단순한 윙어로서 나온 게 아니라 세컨드 스트라이커로서 되게 폭넓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는 것 자체가 대표팀도 그렇고 선수 자신에게도 되게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우영 선수가 지금 기록이 적은 것은 출전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지 출전 시간만 예. 보장되면 확실하게 결과를 맞습니다. 내는 선수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만약 부상으로 우루과이 경기 뛰지 못한다면 예. 공격 라인의 한 자리를 정우영 선수에게 맡겨도 된다라는 좀 지표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도 활약을 잘하고 있어요. 네, 이강인 선수가 비아레알 원정에서 팀의 2대0 승리를 기여했죠. 물론 공격 포인트를 직접적으로 달성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현지 언론에서 영화 같은 플레이를 펼쳤다라면서 엄지손가락 되게 짙게 세웠는데요.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가지 있었죠. 일단 전반 10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멋진 터닝 후에 스루 패스를 통해서 저음의 코스타 선수의 오버랩을 이끌었는데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와, 이강인이 확실히 시야가 보통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예, 이 상황에서 라울 알비올이 전진 수비를 할 때 그걸 피하는 그 예, 부드러운 맞습니다. 움직임으로 탈압박하고 스루 패스 했는데 스루 패스도 치명적이었다고 하지만 그 탈압박 그쵸. 과정도 영화 예. 같았다는 것이 스페인 라디오 방송 마르카의 평가였었고, 공간을 찾은 잔혹한 패스라는 평가. 자우메 코스타에게 사실 1대1 기회를 완전히 열어준 거였는데 골키퍼가 잘 예. 막았고 또 자우메 그쵸. 코스타가 공격수가 아니다 보니까 예. 놓친 측면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의 이런 창조성과 이제 치명적인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정우영 선수가 부지런히 잘 그렇죠. 뛰고 예. 능력은 있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만한 그 파괴력이 없는데, 네, 맞습니다. 이강인, 정우영이 함께 이제 시너지를 내면 그 파괴력이 또 나올 수도 있지 그쵸. 않겠느냐. 저희도 그 부분이 기대되는데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 같은 건 잘 만들고 정우영 선수 같은 건 잘 파고 들어가니까 이 두 가지 조합이 일어나면 그동안 벤투 감독이 지향했던 축구는 뭐 빌드업 축구일 거야 아마. 근데 월드컵 같은 무대는 아무래도 특히 우루과이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라든가 정우영 선수 같은 선수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분명히 상대의 후방을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저는 고무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라이부르크와 마요르카가 사실은 상위권 순위에 같은 그쵸. 팀이 아닌데 프라이부르크는 역습 전략을 예, 통해서 맞습니다.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 마요르카도 사실은 지금 12위라는 성적은 예. 원래는 강등권에 있어야 될 팀이 실질적인 축구로 그런 성적을 내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이강인 선수하고 정우영 선수의 기여도가 있다는 것은 월드컵에서 충분히 이 선수가 통할 수 있다는 예, 지표가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이 경기도 그렇지만 본인의 단점들을 꽤 많이 또 극복하는 예. 모습이 있죠. 사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창조성은 되게 뛰어날지 몰라도 뭐 수비 가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다는 평이 있었는데 올 시즌 들어서는 사실 그런 걸 걱정할 거리가 없는 게 이 경기만 보셔도 리커버리 횟수가 4번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되게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후반 16분 장면만 보셔도 이강인 선수가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를 되게 흔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강인 선수의 수비력은 날이 갈수록 되게 상승하지 않고 있나라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뺐고 패스까지 연결해서 그렇죠. 슈트 카운터를 연결했기 때문에 예.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이 없을 때도 그렇죠. 부지런히 뛰고 마치 정우영 선수처럼 전방 압박을 함께 해줄 수 있으니까 예. 이강인 선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제 우리의 균형에 조직에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의 위치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는 위치랑 거의 비슷하게 뛰고 있어요. 네,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 약간 좀 전방에 올라갔는데 약간 고무적인 부분은 정우영 선수 같은 조금 오른쪽에 있고 이강인 선수 같은 왼쪽에 있으니까 두 선수가 이렇게 같이 넣으면 서로 양쪽에서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다면 이 두 선수를 네. 함께 대표팀에서 기용한다면 어떤 조합이 좀 가능할까요? 일단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저번에 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울버햄튼에서 주전으로 나설 때는 보통 측면보다는 약간 중앙에서 되게 부지런하게 많이 움직이면서 압박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하고 정우영 선수가 황희찬 선수보다 조금 아래에 있어가지고 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 형태로 이루어지는 3톱 구조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황희찬 선수가 윙포워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예.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스트라이커를 제일 잘했고, 스트라이커로 뛸 때 잘츠부르크에서도 그 위치에서 정말 잘했어요. 물론 뭐 윙도 잘하긴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놓은 그 전술을 그대로 계승한다면 황희찬 선수를 그 자리에 놓고, 그러니까 예.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자리에 놓고 황희찬 선수가 보통 뛰어왔던 그 왼쪽 공격수 자리를 최근에 마요르카에서 왼쪽 윙 플레이를 예. 잘하는 이강인 선수를 두고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친 이성 공격수로 이제 작은 정우영을 그렇죠. 두고, 그리고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는 이재성 선수.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성 선수는 플레이메이커이자 뭐 전방 압박하는 예, 메짤라이자 뭐 이런 역할을 예, 많이 제가 하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두고 이제 뭐 부동의 주전인 예, 황인범 황인범 선수 선수하고. 그리고 알사드 정용 예. 선수가 이제 커버하는 이런 형태면 손흥민 선수가 빠지더라도 벤투 감독의 본래 전술 구조를 유지하면서 또 공격의 파괴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사실은 벤투 감독은 이 두 선수보다는 나상호 선수라든지 황의조 선수를 좀 더 중용했는데 예. 사실 이 선수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좀 우리가 고민을 하는 배경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뭐 나상호 선수야 뭐 FC 서울에서 되게 주전급 선수기도 하고 되게 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인상 깊긴 해도 사실 대표팀 내에서는 역할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상호 선수가 하는 대표팀에서 역할은 공격적 성향보다는 약간 좀 우리 대표팀이 리드를 가지고 있다던가 뭔가 흐름을 뭔가 반전이 필요한 시기에 좀 활동량을 통해서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 맞지, 사실 지금 해결을 해야 될 그 역할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생각하고요. 전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조규선 선수도 워낙 훌륭한 선수인 건 맞지만은 K리그에서 조규선 선수야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되게 훌륭한 공격수인 건 맞죠. 근데 득점왕도 차지했죠. 예, 득점왕도 차지할 정도로 되게 좋은 선수인 건 맞지만 아무래도 월드컵 같은 무대에서 최전방 공격진을 바꾸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황희조 선수가 기존의 주전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비슷한 유형의 조규선 선수를 넣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아시겠지만 지금 손흥민 선수가 그 우루과이와 1차전에서도 뭐 출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월드컵과 같은 무대는 아무래도 큰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뭐 훌륭한 선수인 거는 믿어 의심하지 않아도 국제대회에서의 무대가 아직은 좀 경험이 좀 부족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황희찬 선수 같이 뭐 소속팀 내에서도 이미 중앙 공격수로 활약했던 선수가 전방으로 배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가 현재 옵션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빠진다면 원톱으로 예, 유력하지만 지금 올림피아코스에서도 이제 리그 경기는 뛰지 못할 정도로 맞습니다. 조금 이제 경기 예. 감각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게 황의조 선수 개인의 어떤 뭐 경기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여름 프리시즌부터 이적 과정 그렇죠. 속에 예, 또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사실 한참 좋을 때 폼에서 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뭐 훈련 중에 뭐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꾸준히 소속팀에서 경기를 하면서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 골 감각이 있는 선수를 기용해야 된다는 측면에 봤을 때 특히 또 하나의 제 생각은 황희찬 프리미어리그, 이강인 라리가, 그렇죠. 정우영 분데스리가거든요. 저희가 이제 황의조, 조규성, 나상호 선수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월드컵이고 국제 경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정신적인 부분 이런 데에 있어서 좀 익숙한 선수들이 좀 낫지 예.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황희찬, 이강인, 정우영 선수가 이렇게 유럽 리그를 빅리그를 꾸준히 뛰고 있는데 월드컵 본선에서 선발로 나오는 것이 좀 충분히 좀 저는 살뜰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잘 회복해서 우루과이와의 예, 경기를 사실 그쵸. 뛰는 게 베스트긴 한데 예. 사실 시점상으로 11월 4일에 수술을 했잖아요. 네, 11월 4일에 수술을 했고 뭐 현재는 뭐 퇴원해가지고 되게 회복 중이긴 한데 우리가 그나마 다행인 건 고무적인 부분 H조니까 아무래도 좀 일정이 좀 늦게 하는 편이니까 아무래도 14일에 뭐 소집되고 막 출국을 하더라도 약 열흘간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가장 베스트는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회복되는 게 좋겠지만은 혹은 뭐 11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일단 우루과이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있든 없든 간에 새로운 뭐 플랜 B를 만들어가지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감독 입장에서는 그동안 했던 기조를 바꾸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건 월드컵이고 우리가 벤투 감독과 계약을 맺은 것도 결국 월드컵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남은 10일 동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되게 많은 플랜 같은 거를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월드컵에 우리가 H조에 속했기 예.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4일날 소집했을 때 10일 정도 이강인, 그렇죠. 뭐 예. 정우영, 황희찬으로 공격을 구성하는 새로운 그 전술련도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것. 예. 여유가 없었다면 사실 익숙한 황의조 선수를 그대로 그쵸. 이제 배치하면서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낫겠지만 예. 이런 부분들 게다가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강인 선수, 정우영 선수의 지금 폼이 아주 좋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벤투 감독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우루과이전 혹시 선발 출전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준TV는 계속해서 세계적인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 한국판의 박문수 기자와 함께 축구계의 주요 이슈들 진단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